우리가 그냥 개인 투자자처럼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주식 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 부분에 예를 들어 30% 그리고 그 30% 그러니까 전체 제가 100이 있으면 100이 있으면 30%는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그 30에 해당하는 전체 금액은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종목과 이런 식의 분산을 이제 비율을 정하겠죠. 또 채권 쪽에 몇 프로? 그거 다 합해서 100이 되는 거죠, 썸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어떤 비율이 큰 틀에서의 비율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5년 시기를 보고 매년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는 것인지. 올해 계획을 짰다. 그럼 올해 비율이 내년부터 5년이 다 정해질 거 아니에요. 아, 그 5년이 정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5년 시가 다 정해지죠. 근데 그걸 내년에 가서 또 리뷰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립 변수들이 변화하면 조금씩 이 비율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큰 틀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아주 심플해요. 큰 틀의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한 2%가 안 되거든요. 월드 인덱스에서. 근데 국민연금 아직도 그거 17%, 18%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길게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 수익률은 그 나라의 명목 GDP를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면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숫자가 찌그러졌는데 통상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3% 내외 이렇게 나와요. 3점 몇 프로. 근데 우리나라는 한 2%.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주笼統으로 보면 대한민국 주식 투자 수익률은 세계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의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그 존리하고 아마 그 대담할 때 그거 왜 국내 주식 안 사요? 그 말씀 많이 하시죠, 존리 대표님. 근데 국내 주식 안 사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도 사죠.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주식 사는데 국민연금이 예를 들면 1,000조다. 1,000조가 들어와서 국내 주식을 사면 국민연금이 사면 올라가고 국민연금이 팔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럼 시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시장 자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프라이스 테이커가 돼야지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매니플레이트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주가 조작이거든.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연못 속의 고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이 움직이면 다 그냥 그리고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 늘어날 때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만약 국민연금이 뭐 몰빵을 대한민국 주식 산다 그러면 뭐 주가 막 올라가겠지.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거기다 대고 때리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30년, 20년 지나고 나면 꺾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거든. 지금은 늘어나는데. 근데 국민연금이 꺾이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거든. 주식, 채권 다 시장이 폭락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저기 세계에 가서 놀아야 되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대형 그 연금 펀드들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국부 펀드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투자 기금들에게는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투자 대상의 어떤 신용 등급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조건들이 연기금에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어떠한 기업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은 주로 이제 채권 투자할 때 적용되는 거죠. 채권을 투자할 때, 왜냐하면 이거는 연금이라고 하는 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량한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수익률이 높다고, 뭐 이렇게 하이힐드나 정크본드에 투자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일부 하긴 하는데, 한도를 정해놓고 그런 경우는 직접 안 하고, 외부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아웃소싱을 주죠. 우리가 그런 외부 위탁하는 거를 영어로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한테 해로운 주식들 있잖아요. 담배, 술, 마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대체로 하지 말라 이런 게 있고요. 이제 관련져서 중요한 그 화두 중에 하나가 ESG예요. ESG.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를 만들어갈 거고, 그게 주식 투자나 뭐 채권이나 무슨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지 간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트렌드다 하는 건데. 지금 블랙락인가요? 블랙락인지 블랙락으로 기억이 되는데 앞으로 블랙락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데 이 ESG 기업에게만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걸 선언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 뉴스가 좀 그런가요? 근데 이제 ESG를 투자하는데 중요한 투자 지표로 삼겠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 맞습니다. 블랙락이 지금 제일 큰 자산운용 회사인데 그 ES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E 하면 environment, 환경, 그다음에 S 하면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social value 해서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G 하면 governance. 우리나라가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코리아 가버넌스 이슈가 있죠. 가버넌스, 지배구조 이슈.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을 정부가 이길 수 있다? 자유시장 경제체에서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거는 힘으로 시장을 누르는 우리가 했던 공산주의, 거기 공산주의 계획경제, 북한,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근데 북한도 지금 장마당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의 이 주식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러니까 이 경영자, 그럼 기업의 경영의 목표가 뭐냐요? 기업의 경영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윤 추구 아닌가요? 그렇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기업들 주주하고 경영자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돈을 임 대표님한테 투자를 했어. 그럼 임 대표님이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나한테 수익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영의 목표라고 하는 게 이제 주주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식회사가 처음에 생겨난 게 그 네덜란드의 도민도에 생겨났어요. 네. 네덜란드 도민도, 여러분들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도민도 주식회사. 네덜란드의 도민도 회사가 뭐였냐면 식민지 무역을 하는 거죠. 콜럼버스. 이런 거. 근데 이제, 식민지 무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배를 우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를 오고, 그 다음에 그 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나가면 그게 뭐, 지금처럼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해서 저 남아프리카 돌아와서 인도 가서. 몇 달? 몇 년? 그렇죠. 진짜로 뭐, 짧게는 몇 달? 몇 년 걸리는 비즈니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한테 그때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네.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회계제도라고 하는 것도 생겨난 거예요. 도대체 이놈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장부를.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감사 이런 것도 그때 생겨났고,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돌아오다가 그냥 폭삭 떨어지면 그냥 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장기 투자기 때문에 이걸 내가 현금하고 하려고 그러면 현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투자하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과 같은 거래소가 생겨난 거예요. 네. 거래소가. 네덜란드에서 처음 거래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도민도 회사의 주식은 많이 올라갔어요. 성공했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버블이 처음으로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는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로 튤립 버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튤립 버블이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튤립 버블이 주가하고도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튤립을 거래한 게 아니에요. 튤립 뿌리를 거래한 거예요, 뿌리를. 그러니까 이 튤립이 어떤 꽃을 피울지를 잘 모르는 거지. 근데 그 튤립도 특이한 꽃이 피면 비싼 거예요, 그게. 난도 그렇잖아요, 난도. 그러니까 튤립의 뿌리이기 때문에, 야, 이게 앞으로 내가 지금 이걸 예를 들면은 뭐 1,000불을 주고 사는데 얘가 희한한 튤립을 딱 꽃을 피우는 순간 이거는 10,000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이 그런 거죠, 바이오 주식이.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계산과 가치 측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미 주가는 그렇게 폭등 안 해요. 왜냐면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바이오 주식 잘 모르는데 되기만 하면 대박이더라. 그냥 막연하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ESG 얘기하다가 흘러 들어왔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뭐 얼마 전까지, 언제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까지. 예, 그때까지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파이낸스를 전공했는데, 이 경영의 목표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 주주 가치 극대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기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놓고 얘기하면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중요할까?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그 이해관계자 집단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종업원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주주도 있고, 종업원도 있죠. 그 다음에 기업 활동할 수 있게 어쨌든 뭐 안보, 국방, 외교, 인프라를 해주는 국가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하청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소비자.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잖아요. 예. 소비자한테는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서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정부에는 탈세 안 하고 꼬박꼬박 세금 잘 내줘야 되는 거고, 종업원들한테는 인간답게 대우해주고, 일 잘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 시켜주고, 예? 하청업체한테 그래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인다? 사회적인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은 단순히 주주의 이익 극대화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철저하게 반성이 일어난 게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는 안 당했어요. 아, 왜요? 왜 그랬을까요? 파생 상품에 대한 자산이 별로 없었나요? 팔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제가 보기엔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상품을 핸들링했던 그게 이제 CDO라고 하는 건데. CDO. CDO하고 CDO 제곱도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면 CDO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서브프라임 그게 이제 대출이잖아요. 네.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생 상품 같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그 작년인가요? 그 독일 금리에 투자한 DLF. 네. DLF도 파생 상품이거든.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이렇게 쌓아놓은. 제가 보기에 그 상품을 설계하고 핸들링했던 사람들은 대충 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되게 웃긴데요. ELS, DLF, ELB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개인들한테 팔아요. 그게 안 위험하대. 제가 보기엔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차라리 코스피 선물, 코스피 옵션 이런 것들은 안 위험해. 그걸 우리가 장내 파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공정시장에서 공정 가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 위험하다고 막 죽여갖고 뭐 규제를 막 강화시키고 이래갖고서는 코스피 200이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뉴욕에서 상장 폐지들은 수모도 겪고.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ELS라고 하는 거는요 장외 파생이에요. 그리고 장외 파생 중에서 대부분의 구조를 뜯어보면 옵션 매도야. 풋옵션 라이트거든요. 옵션 매도라는 거 하는 거는 무지무지 위험한 거예요. 옵션을 사는 거는 내가 손실 한도가 그냥 프리미엄만 날리면 그만이지만 옵션을 라이팅 한다 그러는데 옵션을 매도하는 건 손실이 무한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금융기관에서 디자인을 해갖고 무한대는 안 되게끔 이렇게 해놓는 건데 어쨌든 DLF 이런 더 이건 뭐 이런 건요 금융공학을 하는 사람이나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기대 수익률만 갖고 은행에서 판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폐해를 어마하게 봤잖아요. 사고는 금융기관이 쳤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되고 실무경제에 임팩트를 줘갖고 뭐 공장들이 망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이건 완전히 이 탐욕이 그냥 너네들끼리 돈 치고받고 하는데 끝나면 괜찮지만 너네가 그거 해갖고 일반 선량한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면 돼? 그거에 대한 반성의 운동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기업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작년 이럴 때 보면 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만다 뭐 이런 게 많이 기사화됐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서 야 우리가 이게 내 돈도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에이전시잖아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가 뭐라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는 영원하지가 않거든. 정권은 교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 이건 어떻게 보면 정권으로부터도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금들이 이제는 그냥 돈만 버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냥 돈만 버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고 이게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시장이 하나의 압력단체거든요. 그렇지. 시장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자원이나 사람들의 이 행태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그래도 뭐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중요하죠. 재무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재무적인 목적 말고 ESG, 환경,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기업의 가버넌스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 염두에 두고 투자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자 하는 게 나왔고 이게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데가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미 주식 뭐 아까 이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블랙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블랙락도 앞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금을 못 받아와요. 그러니까 큰 기관 투자가는 연기금인데 국부펀드인데 이런 데들이 앞으로 니네 가서 운영하는 거 좋은데 이런 ESG를 꼭 투자할 때 감안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식 쪽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UN에서도 이런 활동이 있었어요. UN은 이제 UN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그래서 UN PRI라고 그래갖고 그게 캘리포니아 연금하고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UN PRI에도 많이들 이제 가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들어갈 때에도 그런 걸 감안하자. 그래서 인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채권 여러분들 그린본드라고 요새 나오잖아요. 그린본드요? 들어보셨어요? 그린본드라고? 그린본드는 못 들어봤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린본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태양광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도 그린본드를 발행했어요. 뭐냐면 수소차,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친환경.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큰 국부펀드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투자공사가 있죠, KIC. 그다음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뭐 아랍 같은 데 소개 많이 나니까 그런 또 중국도 국부펀드를 만들었죠. 하나의 트렌드죠. 국부펀드나 연금, 공공성하는 연금들은 투자할 때 이제 ESG를 갖고 투자해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손들이 그렇게 하면은 조막손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점 주식을 고를 때에도 ESG 측면에서 이걸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SK가 그 ESG 경영에 대해서 좀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 기업 보고서 그 분기 보고서나 이런 데 나오면 ESG 지수를 왜 기록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이게 아직
이 뭐라 그러죠? 이 통일된 하나의 그 ES 지수가 없어가지고 좀 들쑥날쑥 한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뭔가 어떻게 합쳐지는 그 시점이 이게 ESG가 폭발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건 이제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그 우리나라도 그 ESG를 아마 그 평가를 합니다. ESG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하는지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지배구조 이슈 같은 데는 한국 지배구조원 이런 데서 하고, 서스틴베스팅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반성장위원회 이런 데서는 이제 동반성장 기술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어쨌든 ESG 스코어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글로벌 표준 같은 게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 또 유엔의 이제 책임 투자 원칙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칙이죠. 근데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각자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ESG 인덱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래소에서 SRI 인덱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글로벌 인덱스는 있어요. MSCI에서 글로벌 ESG 인덱스가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통용이 돼요. 근데 이제 국내 SRI 인덱스는 통용이 잘 안 돼. 왜냐면 잘 안 맞아. 잘 안 맞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너무 커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빠졌거든요. 이재용 씨 그때 그 재판 받고 이럴 때는 그 빠져버리니까 지수가 코스피하고 너무 괴리가 멀어져갖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수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연간에 상호 교류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어느 정도는 이제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자 하는 것들은 정리가 되어 나갈 겁니다. 뭐 피치 같은 신용평가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새롭게 그러한 거를 하는 신뢰할 만한 국제적인 어떤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없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비즈니스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협회 같은 것들은 많이 생겨나죠. 협회 같은 것들은. 네, 그래서 정말 요즘. 근데 이제 회사마다 이제 자산운용을 글로벌리 하는 큰 회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투자할 때 이렇게 ESG 투자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다 하는 걸 고객들한테 가서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논리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주주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잖아.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그렇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켰을 때 이 기업의 존속 가능성, 지속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고잉 컨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존속하려고 하면 아주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윤리가 엄청 중요해요. 윤리경영. 왜냐하면 기업이 그냥 돈만 번다. 그런 존경받지 못하는 기업은 오래 못 가요. 절대. 그래서 이런 ESG가 이거는 이제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오랫동안 통용돼 왔으니까, 그런 ESG 인덱스를 보면 월드 인덱스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스튜어드십 코드 하면은 막 이것도 진영이 나눠져 갖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중요한데 국민연금 수익률 깨먹는다 난리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투명 경영하고 환경 경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배려하면서 가는 기업들이 당연히 수익률도 좋고 고잉 컨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앞으로 트렌드니까 이건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ESG 기업에게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형 연기금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분들은 이 ESG 투자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고 좀 스터디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관들은 뭐 ESG가 들어가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떻게 그 중소형주 혹은 대형주 이렇게 좀 분리를 했을 때 어떤 주식에 좀 더 집중을 하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타하고 알파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켓 리스크라고 얘기하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마켓 리스크가 마켓 리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하는 대형 기관들은 어느 주식을 잘 골라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식도 코스피냐 아니면 내가 뭐 월드 인덱스 세계 인덱스를 사느냐 아니면 내가 이머징 인덱스를 사느냐.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 자산 배분 측면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형주의주로 간다 이런 거죠. 대형주의주. 네. 근데 이제 근데 플러스 알파 그렇다고 뭐 그러면 뭐 할 것인데 그냥 전략적 자산 배분만 하고 그냥 ETF 사놓으면 그 사람 많이 필요도 없고 근데 그렇지.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600조다 1%면 6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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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잖아요. 뭐 0.1%에도 6천억이잖아요. 엄청난 돈이거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 알파를 내기 위해서 중소형주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공공기금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그럼 인원이 엄청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그 전부 트레이더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스타일 배분을 통해서 바깥에 맡기는 거죠. 아웃소싱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장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ETF 같은 거 하면 되고 알파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바깥에 뭐 운용사나 이런 데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다 이제 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크 이상은 올려야 되잖아요. 인덱스 이상은 수익을 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 자산운용사들 펀드가 전부 수익률이 좀 저 그렇죠. 벤치마크 못 쫓아간다 그러던데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 그래서 나도 도대체 수수료를 비싸게 주고 왜 외부에 맡겼지 이런 생각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왜 ETF 시장이 커졌냐. 한편으로는 펀드 매니저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가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피델리티에 여러분들 지금은 뭐 워렌 버핏이 유명하지만 그 마젤란 펀드라고 하는 제일 큰 펀드를 운영했던 피터 린치가 있어요. 피터 린치가. 그 피터 린치는 매년 벤치마크를 이기는 거야. 그거 얼마나 그런 사람들 영향하겠어요. 거기 돈 다 들어가요 이제. 그렇죠. 피델리티 지금 피델리티가 블랙락이 제일 큰데 그때는 피델리티가 제일 컸어요. 네. 보스턴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액티브 전성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에이, 내가 그거 하느니 차라리 그냥 수수료산 ETF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장에서 봤을 때 기관이 투자한 기업이 주가 상승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기관이 그래서 이제 보통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반가워하지 기관 들어오면 이거 또 얼마 있다 팔 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퍼포먼스가 이렇게 낮은 건지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낮다고 네, 보는 건 그래서 아닌데 일부가. 전반적으로는 좀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저도 뭐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실력이 좀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외국 애들이 우리보다 왜냐하면 외국 애들은 글로벌 퍼스펙트로 보잖아요. 한국만 보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요새 이제 제일 뜨거운 테마는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런 반도체 이러면 걔네들은 글로벌 퍼스펙트에서 글로벌 리서치 능력을 갖고 한국 주식을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는 거니까 이게 실력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시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 그 성이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흐름을 알면 반도체 주식을 제일 쉽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의 양보다 걔네들은 글로벌 네트워크 있잖아요. 저도 프루덴셜에서 제가 대표를 했는데 프루덴셜에 있을 때 제가 대표하면서 CIO도 겸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CIO 그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그럼 전 세계 CIO들 다 들어와요. 아, 그래요? 프루덴셜. 네, 프루덴셜 네트워크에 있는 전 세계 CIO들 다 들어와서 궁금한 거 서로 얘기하고 자기 뷰 얘기하고. 그건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앉아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럽이 어떻게 될 거야 이거보다 유럽에 있는 그렇죠. 유럽에 있는 그 CIO가 리얼타임으로 얘기하는 거죠. 딱 해주면 이게 더 정확한 정보일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글로벌 하우스하고는 아무래도 좀 결국 이거는 그동안 우리 그 IB 증권의 그 약점으로 했던 대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글로벌화가 안 됐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금융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참 제가 보기에는 이 민간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 영역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사실 정치가 더 스마트화 돼야 되는데 권력은 거기서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민간인들이 정말 진짜 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뭐 이 세계 인류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야. 그것도 온갖 규제를 뚫고. 우리나라만큼 규제가 심한 나라가 없거든. 그러니까 온갖 규제를 뚫고 이 진짜로 이 열심히 일해서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왜 금융은 그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가버넌스 이슈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주인이 없는 회사가 좋은 거냐? 전 딱 그렇다고 안 봐요. 그게 이제 주인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언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죠. 왜 금융산업은 발전을 못했냐?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 완벽한 규제 비즈니스라는 거죠. 정부가 다 통제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엄청나게 무서운 기재부, 곳이잖아요. 국회. 그러니까 완벽한 규제 산업이고 두 번째 주인이 없다는 거죠. 주인이 없어서 정권이 바뀌면 금융지주 회장들이 또 싹 바뀌고 그러니까 그리고 글로벌화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웬만한 중소기업도 글로벌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금융기관들은 글로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오래전서부터 우리 증권사들을 투자 증권으로,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 투자 회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IB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정말 오래전인데. 명제지, 명제. 예, 아직까지 똑같은 얘기를.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조금 많이 나아졌죠. 많이 나아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번에 또 뭐 사모펀드들 터졌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이런 게 문제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규제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모펀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사모펀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문제점을 정말 흰색 규제를 여기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들도 뭐 언론에서 떠들어대지. 국회에 가면은 뭐 막 국회의원들이 조지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세게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후퇴하는 거거든. 그럼 다시 또 이거를 여기까지 갖다 놓으려면 또 하세월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만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 그럼 왜 문제가 터지면 맨날 그 민간만 조지냐 이거지. 제가 보기엔 규제를 잘못한 감독당국 책임도 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임 펀드를 얼핏 보면 그게 무슨 사모펀드예요. 공모펀드지. 왜냐하면 모펀드의 운영은 하나거든. 동일한 운영을 갖다 사모펀드를 여러 개 찍어낸 거거든. 그러면 그건 성격상으로 보면 전혀 사모펀드가 아니거든. 공모펀드거든. 공모펀드인데 규제를 사모펀드처럼 느슨하게 한 거거든.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잘못한 거야? 감독당국이 잘못한 거거든. 그리고 모펀드의 유동성, 비유동성 자산이 있어.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냐 이거죠. 감독은. 감독당국의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감독당국이 나가. 예를 들어 나가서 증권회사 판매회사를 조져. 은행을 조져. 그래갖고 왜 팔았어? 너네가 책임져야지. 이래. 제가 보기에는 물론 판매사의 책임도 있어요. 판매사의 책임도 있고 운영회사의 책임도 있지만 그 규제 틀에서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한 또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그 다음부터 그 문제가 발생 안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터지면 감독당국이 나가서 감사하고 세게 규제해버리거든. 그래야 뒷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빠져.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좀 센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금융산업이라는 거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정말 참 모순도 좀 있고 또 가능성도 좀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산업이라는 생각이 좀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반드시 국제화돼야 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커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서
제가 요즘 미국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의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미국 제품을 쓰는 게 있습니까? 미국 그렇죠. 제품 있어요? 없죠. 아이폰 정도인데 아이폰도 미국이 만든 거 아니죠? 중국이야. 예,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봐야 금융이 와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요. 삼성전자의 주식의 50% 이상 외국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이죠. 외국인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해외 투자 같은 거 지금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러다 물도 먹겠죠. 예, 그렇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 지식들이 일반인들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금융 산업이 특별히 더 국제화되고 금융 산업이 더 실력이 커져서 금융을 통해서 우리도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규제가 워낙 세고 네. 또 이 규제가 완화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냥 우리 개개인들이 금융 지식을 높여서 국민의 금융 국민들이 나와서 외화를 벌어오자. 저도 뭐 그 일리가 있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도 그런 얘기인데 옛날에 조선 시대를 놓고 보면 뭐 임진왜란 나오면 왕은 도망가는데 다 의병들이 했잖아요. 의병들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 저기는 금융의병, 금융투자의병, 그러니까 해외 부를 끌어오는. 근데 하여튼 이게 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금융기관들이 잘 가이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맥이 쉬지 말자 이거죠, 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뭐 증권회사 이런 데들이 보면 늘 꼭대기에서 팔아요, 꼭대기에서. 대표적인 게 브라질 채권이었고. 그 전에 또 인사이트 펀드 같은 거. 왜냐하면 돈 벌었대더라. 그러면은 마케팅하기 좋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WTI 원유도 한번 개박살 났는데. 그렇죠. 그 전에 모 증권회사에서 원유 또 엄청 팔았거든. WTI ETF, ETF 만들어갖고. 그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좀 길게 보고 하자는 거죠. 그 왜 해외 주식 하자고 지금 증권회사들이 계속 떠들겠어요? 거기가 수수료가 좀 괜찮은가 보죠. 진짜 수수료 꽤 세다고. 그렇죠. 네. 왜냐면 국내는 이제 거의 뭐 저 수수료가 없는데 해외 하면 환전도 하잖아요. 그렇죠. 환전 수수료도 있고 주식 수수료도 높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요새는 또 이게 또 열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게 뭐 국내 주식은 뭐 이거는 뭐 비싸다 싸다 얘기할 때 국내 주식을 비싸다고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뭐 증권사 리서치가 얘기를 매도 리포트를 못 내지만 그렇죠. 해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외 주식도 그렇고 뭐 해외 금 투자 뭐 이런 거 할 때도 브라질 채권 이런 거 좀 제대로 리서치해서 제대로 가이드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면 좋죠. 네. 그러니까 요새 대체 투자 열풍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는 네. 그 금융기관 간부신데도 네. 요새 저녁에 바쁘대요. 왜 바쁘냐니까 저 부동산학과 지금 공부하느라 예. 대체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투자의 범위, 그러니까 투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는 네. 그만큼 쉽게 돈을 벌기가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자꾸 대상이 그렇죠.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서 자꾸 그렇죠. 발굴하는 거고. 네. 하여튼 그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개인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다양한 면을 공부해야 어쩌면 이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월급을 돈으로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화폐 가치가 자꾸만 떨어지니까 자꾸만 돈을 찍어내니까 그 월급만 저금해서는 살기 어려워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이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걸 작은 금액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간에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하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산 배분도 하고 또 그거에 맞는 상품이 뭔지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저축의 개념으로 자산 관리를 해나가야 노후가 준비가 되고 또 뭐 그럴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들으신 이런 방송, 그러니까 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지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개인들도 좀 투자하는데 좀 승률을 높일 수 있을지 네,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이렇게 방송 후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단장님께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나보고 답장하라는 줄 깜짝 놀랐네. 다음 시간에 네. 또 그걸 가지고 또 단장님께 질문을 해서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번 이 하나의 방송으로 우리가 기관을 이해하기는 참 네. 무리죠. 그렇죠. 그 엄청난 엄청난 거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있기 네.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시장에 이것도 하나의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상대방하고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개인들도 기관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한번 이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좀 끝나고 나면은 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좀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야지 우리의 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좀 어쨌든 그렇고. 이 운동 경기를 치면 경기를 하는 건데 라이벌들이니까. 상대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패턴,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 그거는 외국인을 불러와야죠. 저를 불러오면 안 되죠. 일단 단장님의 뷰를 한번 들어보고 외국인 부족한 거는 이제 우리 외국인을 불러오는 걸로. 네. 그 외국계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게 많아요. 그러게요. 한국 사람 중에 코리안 데스크를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을 섭외해 오시면 좋죠. 네. 하여튼 뭐 단장님도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최대한 듣고 그런 분을 섭외를 해서 그만 부담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섭외를 하셔가지고 좀 스터디를 하시고 그런 분을 좀 이렇게 추천 좀 해주세요. 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기관 투자가의 자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이나마 투자하는데 그 이해 폭을 넓히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네. 예, 그 불편한 좌석인데 네,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네. 네, 하여튼 이렇게 긴 시간 그 설명을 해주셔서 네, 네. 예, 이해 폭을 넓혀주신 단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